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 최영일 교수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에서 1부는 우리 디지털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이제 2부부터는 전자상거래 등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전자상거래하고 이꼬르 그리고 뭐 쇼핑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쇼핑몰은 일종의 소비자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업에서 이 전자적인 형태의 거래를 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기부터 훨씬 이전부터, 우리들이 사용하기 이전부터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기업에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즈음, 이제 그때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언제쯤일까? 요가 이제 거의 시작이 되겠네요. 컴퓨터는 1940년대 중반쯤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갈 때쯤 무렵에 그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목적으로서 개발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산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컴퓨터가 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었던 컴퓨터의 개발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들은 점차 뭐 기업 쪽으로 또 민간 쪽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9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기업에서 이 전쟁 기술의 부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컴퓨터들을 자신들의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50, 60년대 들어서면서 좀 선진적인 기업들은 또 컴퓨터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자계산기류든 아니면 좀 저급한 형태의 컴퓨터이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한 컴퓨터의 활용을 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효율성들을 또 효과성들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자, 1960년대쯤 되게 되면요, 기업쯤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미국 쪽 얘기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에서는 컴퓨터들의 사용이 이제 첨단 기술의 사용들처럼 점차 이제 보급,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단지 이제 우리가 컴퓨터 하니까 컴퓨터를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컴퓨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공상과학 영화의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오는 그런 영화에서,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뭐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박사들이 뭐 번쩍번쩍 거리는 뭐 빙빙빙빙 돌아가는 이 거대한 컴퓨터 앞에 서 있는 것들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컴퓨터들입니다. 그런 컴퓨터들은 어디에 쓰였느냐? 뭐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계산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들을 빠르게 처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기업에서 숫작업으로 했었을 때에 비해서의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컴퓨터의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축적된 자료들을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기업 내의 자료들을 다른 기업에 제공해주고, 다른 기업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컴퓨터 자료들을 자신의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활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개인들이 집에서 이제 아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저기 이메일로 아래 한글 문서 보냈으니까 봐. 그런데 그 친구는 아래 한글을 쓰질 않고 MS 워드나 엑셀만 사용하는 친구였어요. 컴퓨터에 아래 한글이 없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파일을 받았는데 읽어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변환을 해갖고는 뭐 이용하고 뭐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그걸 파일을 열어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PDF로 이제 아래 한글을 작성을 해서 PDF 파일로 변환해서 그 친구한테 MS 워드 사용하는 친구에는 아래 한글이 없을 테니까 PDF를 변환해서 떠들었다 칩시다. 그럼 바로 그 친구는 PDF 정도로 깔려 있을 테니까 아크로빌리드 정도로 깔려 있을 테니까 열어볼 수 있겠죠. 자신이 사용하는 주로 문서 작성기가 MS 워드일지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서 포맷으로 적용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예를 들었지만 기업에서는 A라는 기업에서는 자체 개발한 이런 정보 시스템 컴퓨터가 아래 한글 류로 완전히 되어져 있고 또 B라는 기업에서는 MS 워드로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져 있다 그런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 굉장히 빈번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문제점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자적으로 문서를 교환해야 되는 일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문제가 기업이라면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큰 문제들이 컴퓨터 자료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공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자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 거래라 함은 단순하게 문서 정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업 간에 거래할 일이 거기에 문서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문하고 그리고 송장 보내고 그죠? 그런 일들일 텐데 그 문서 안에는 그 전자적인 문서 안에는 몇 개 주문했다. 또 이거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단지 문서로 종이로 출력되지 않았을 뿐이지 전자적인 메시지 형태로 문서 주고받는 거긴 하지만 거래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전자 상거래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용어들을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EFT, Electronic Funds Transfer라고 하는 거 약자이고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그리고 CALS, 이 세 가지가 오늘 핵심적인 주제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EFT, 그리고 EDI에서부터 전자 상거래는 출발했다. 뭐 하면서요? 전자화된 자료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출발을 봅시다. 컴퓨터가 많이 사용될 만한 또 대량의 자료를 사용될 만한 것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반뜩 떠오르는 곳이 은행일 거예요. 은행도 한 지점에서 입금, 출금, 또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국민은행에서 뭐 하나은행으로 뭐 이렇게 다른 기업 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예전에는 뭐 종이를 써갖고는 무슨 입금표 뭐 이렇게 해서 하죠. 그런 것들이 전자적으로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는요, 은행에서 전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전자자금이체가 개발이 돼서 시도가 됩니다. 이걸 우리 일렉트로닉 펀즈 트랜스퍼라고 불러요. 전자적, 일렉트로닉이 일렉트릭이 아니고요. 일렉트릭은 전기입니다. 일렉트로닉, 전자적인 펀즈, 돈, 자금, 트랜스퍼, 이체, 이전. 그래서 EFT라고 부르고요. 은행권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터넷 입고로 아니에요. 인터넷을 바로바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전자상거래를 논함에 있어서 인터넷은 나중 얘기예요. 여기 1970년대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1970년대 은행에서는 인터넷이 아니에요. 그냥 보안 사설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은행이면은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 지점들과 본점들 사이에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컴퓨터 망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은행과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은행권에서는 은행끼리 서로 지점끼리 연결해 놓은 것들을 다시 다른 은행과 연결을 해 놓고 이렇게 일종의 사설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들이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들은 다른 또 사설 네트워크와 또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이 누구 함부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보안 네트워크라고도 불러요. 보안 네트워크. 구성원들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보안 사설 네트워크만을 통해서 전자적인 송금, 그 정보들을 전자 결제화 이루어진 것들이 출발이었고요. 또 하나의 축은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일인데 무역 회사들, 특히 이제 운송회사, 택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해외로 뭔가를 보내야 될 때 여러분들도 요즘에 직구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직구할 때 그쪽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유령 회사야 아니야? 뭐 그것들을 은행을 통해서 뭐 신용장 같은 거를 알아보기도 하고 또는 그 회사의 송장 보내온 것이 진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종이로 주고받는 일이 은행만큼이나 많은 것이 운송회사, 택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회사들도 전자적인 메시지 형태로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그런다면은 종이를 사용하는 일도 줄어들게 되고 또 업무도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돼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비약적인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EDI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 대 기업끼리 사용하는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대 기업끼리의 이메일, 전자적 데이터 교환, EDI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과서나 단행본을 보시든지 전자상거래의 기원, 출발은 이 두 가지 EFT와 EDI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용망, 아까 얘기했었던 사설망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개발이 되어져 있었었고 개인용 컴퓨터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김 박사, 이 박사가 사용하던 거대한 컴퓨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실이 따로 있고 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할 때 다른 지점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할 때 이 전용망이라는 거를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그림을 도시화시켜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터넷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상승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컴퓨터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네트워크의 종류에는 그게 이제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공공망, 이거 퍼블릭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설망, 두 번째. 이거는 말 그대로 사설, 어떤 특정한 개인은 설정하기가 어렵겠죠. 특정한 조직에서, 기업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갖고 만들어 놓은 자체 구축한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공공망은 뭐 KT라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콤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 거대 통신 기업들 있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전국에 쭉 설치하고 이것들을 국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전 국민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뭐 이런 식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러한 망들을 네트워크를 공공망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설망은 자기들이 돈 주고 자기들이 구축했으니까 그거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 조직 구성원, 기업 구성원만이 요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돈 들였으니까 당연히 자기 거죠.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지사가 있고 그리고 포항에 본사가 있는 그런 포항제철. 뭐 이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자기 기업과 기업 사이에 지점 사이에 보안이 유지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뭐 다른 회사의 거를 빌려서 뭐 공공망을 쓰다 보게 되면 뭐 해킹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안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구축합시다 해갖고는 뭐 그 케이블을 쭉쭉쭉쭉 서울에서부터 포항까지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기들만 쓰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 참여할 수 없겠죠.
그런 식의 네트워크망을 은행들은 일찍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로서 사용을 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설망은 대규모의 그런 그 비용이 들어가지만 보안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 수준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점들은 공공망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겠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기업들이 엄두를 좀 내지 못하고 보통 공공망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공공망에서 공공망이라고 해서 딱 한 가닥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공공망은 뭐 누구나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거대한 통신망들 중에서 굵기가 이 정도 되는 그 중에서 한 가닥을 전세 내서 임대 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차량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통신망 한 가닥 정도를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겠다. 대신에 돈 많이 줄게 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이 한 가닥을 마치 사설망을 구축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럼 KT나 데이콤에서는 그거를 네가 전용으로 사용한 대신에 전세 내서 사용한 대신에 월 사용료라든가 연 사용료 이런 식으로 돈 따로 많이 줘야 돼. 이렇게 거기에다가 어떤 부가가치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임대를 한다고 칩시다. 그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VAN, BAN이라고 불러요. Value Added Network. 그래서 이런 보통 BAN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BAN, VAN, BAN이라고 칭하는 것들은 그냥 사설망처럼 운영되는 것이지만 공공망에서의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칼스라고 하는 CALS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EFT나 또는 EDI하고는 좀 달라요. EFT나 EDI는 어떤 특정 기술이나 아니면은 사용 수단을 얘기하는 거지만 CALS 제가 이렇게 길게 철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용어가 약자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선 칼스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칼스라고 하는 건 특정 수단이나 기술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개념 또는 철학, 좀 추상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칼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체가 조금 두리뭉실하겠네요. 예, 이거의 출발은요, 이 칼스의 출발은 본디 미국의 군사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표준화하기 위한 전자적인 형태의 정부 조달 프로세서를 만들자는 데서 출발을 한 개념이에요. 개념. 왜 이런 갑자기 미군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냐 할 텐데 여러분들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1편에 보면 거기서 이제 막 기계 로봇한테 쫓기는 미군들이 근처에 있는 중동 마을에 가서 휴대폰을 빌려서 미 국방부에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갖고 야 지금 우리가 무슨 외계 로봇한테 쫓기고 있는데 지원 좀 해줘. 뭐 이렇게 헬프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제 미군 거기에 있는 담당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비행기가 있어. 한 2시간 걸리는데 좀만 참아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는 조금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 사막, 밀림,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미군이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의 뭐 몇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총기 하나, 그죠? 또는 아니면은 그 군사 식량 하나를
군인들한테 배송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진짜 아까 70년대 후반에 등장했었던 택배나 운송회사들이 주고받듯이 그 거래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주고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제가 막 어마어마한 말을 굉장히 쓰는데 상상 이상으로 많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 어, 진짜 그 수많은 미군들이 사용할 그런 장비, 식량, 또뭐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 다 보내려면, 그죠? 이 일반 기업체만큼 또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물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EDI 같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형태로 전자적인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러한 EDI 사용이 물류 기업, 특히 이제 국제 거래를 하게 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들과 종이 없애는 그런 방식의 전자결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이 군사 분야인 이 미군에서는 이 EDI에 사용하는 것을 군대 내에서 미군에서 이 조달 병참이라고 그러죠. 흔히 병참 요소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80년대 초반에 후반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9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그 개념이 확산이 돼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참 무서운 게 이런 것을 정부 주도로 이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요, 효과를 걷잖아요. 바로 이제 민간에 기업들에게 적용시켜서 이것들을 좋은 거니까 같이 쓰자는 식으로 이제 개방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 이런 칼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소규모 형태의 어떤 기업에서 조금 기업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다가 이 산업군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산업, 그러니까 뭐 A라는 산업이 있죠. 뭐 라면 제조라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렇게 식품류를 생산하는 산업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성공했으면 전혀 다른 이질적인 건설 산업에서 또는 뭐 또 이질적 화학 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성공적인 케이스의 어떤 개념들, 철학들을 확산을 시켜요. 근데 이게 결국 뭡니까?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각기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기업군의 산업일지라도 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또 각기 다른 산업일지라도 같은 방식의 교환이나 전자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가 전체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부, 기업, 산업 모든 분야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전자 거래에 있어서의 표준화, EDI에서 거뒀던 성과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의 개념이 바로 요 칼스라고 하는, 내가 얘기했죠. 기술이 아니에요. 칼스는 철학이고 개념이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칼스라고 하는 개념이 확산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가 등장하게 된 그런 보편적으로 나아가게 된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봅시다. 아까 뭐 계속 출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또 출발이냐? 이 확고하게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일렉트로닉 커머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일반인들에게까지 보급이 시작되는 1990년대 중반부터예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업과 소비자가 또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EDI 같은 방식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그런 상거래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프로세서를 종이라든가 아니면 유선 아니면 사람의 인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얘기해요. 전자적으로. 그래서 정보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는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그 메시지 안에
거래의 컨텐츠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다 모조리 전자 상거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활동은 도로의 흐름이 따라오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고객과의 마케팅, 또 그리고 광고, 홍보, 또 조달,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광의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또 아까 얘기했었던 밴, 또 사설망 같은 전용선,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유선 전화도 일종의 전자적인 형태의 메시지니까 컴퓨터 통신망, 또 케이블망 등등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헷갈려요? 그렇다면 전자상거래를 우리 얘기할 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던 거래 요소가 들어간 메시지의 송수신, 이건 모두 다 전자상거래로 칭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혼동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이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하고 좀 차이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협의의 좁은 의미로서의 전자상거래는 개인이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서 전체를 전자화 시키는 것. 거기 안에는 거래, 보통 인터넷 상거래를 얘기하고요. 상품의 서비스, 또 홍보, 그리고 계약의 체결, 확인, 고객 서비스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개인과 기업의 직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프로세서와 여기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거래들까지 전부 다 전자화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광이 넓은 의미로서의 전자 상거래는 개인과 기업 간, 또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또 정부와 개인,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EDI의 그러한 협의의 전자 상거래의 개념에 포함된 거래 방식을 얘기하고요. 전 산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서를 전자화시키고 통합하는 거대한 거래를 다 얘기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다 합쳐보게 되면,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짬뽕, 좀 통합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 또 기업과 기업 간의 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인데, 상거래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전자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제가 이비리스 얘기를 언급했었는데, 이비리스는 좀 전자상거래와 비교해서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 저 왼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전자상거래는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정의를 컴팩트하게 내려보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기업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거래가 수반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거래가 없이도 기업 업무는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원래 종이로 하던 걸 전자문서화 시키는 걸 거래가 들어간다고 우리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그것도 뭔가 이름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하는 모든 모든 활동들을 전부 다 이 비즈니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중에 거래가 일정 부분 있겠죠. 그 부분을 우리는 전자 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포함 관계로 본다면 전자 상거래가 이 비즈니스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디지털적으로 네트워크가 갖춰진 기업에서 비즈니스의 형태를, 자신의 업무 방식들을 전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또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때 뭐 근본적으로 다시 개선하는 것을 칭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 안에는 제품과 서비스, 화폐, 지식, 또 업무 방식들 전부 다 포함시키는 기업의 모든 활동들을 전자화, 디지털화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0년대 말쯤에 IBM 회사의 로이 거스트너 부회장이 뭐 마케팅 용어로 우리는 다른 기업이랑 좀 다르게 첨단 기업이야 하면서 이제 붙인 마케팅적 용어예요. 이 비즈니스라는 용어 자체가 마치 여러분들 아파트 이름에 뭐 이 편한 세상에 이자가 붙고 아이파크 하면서 아이가 붙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브랜드 붙이는 것처럼 그 IBM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런 류의 기업의 업무를 변화시키는 그런 재구성해주고 재모델링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주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그런 사업을 좀 브랜드화 시키면서 붙인 명칭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참 떠들었는데 본론이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인 EDI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EDI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적인 형태로 기업과 기업 간에 주고받는 일종의 규격화되어져 있는 이메일이다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 위에 보시는 그림 보시면 전통적인 형태의 페이퍼, 종이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에서는요, 전화 통화를 해갖고, 그래, 우리 거래하자라고 한 다음에 종이로 타자 쳐갖고 출력한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요. 그래서 며칠 걸려서 뭐 국내에 있던 외국에 있던 그 거래 기업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종이를 본 다음에 다시 그 종이를 받은 거래 문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또 종이로 입력을 합니다. 자신의 회사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송장 보내주게 될 때는 또 종이로 출력해서 우편으로 또 보내주고. 이게 뭔 짓입니까?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 간의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EDI를 사용할 때는 기업끼리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EDI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끼리는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도 종이가 들어가지 않고도 컴퓨터끼리 자동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사소한 개인 간의 그 파일 주고받는 거를 예로 들었듯이 기업 간의 시스템이 달라도 표준화된 형태의 EDI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문서를 아주 원활하게 종이 없이 또 실시간에 가깝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술 또 수단이 EDI라고 하는 거죠. 자, EDI는 1960년대 말 국제 운송 회사들이 운송 서류를 신속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전자 문서를 표준화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보통 페이퍼리스 운동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기업 거래에 있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해요. 공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뭐 물건을 잘못 배송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EDI는 그래서 뭐 1960년대 말쯤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거래 기업들끼리 운송회사들끼리 사용을 하면서 이 효과들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기업들로 점차 확산되어 가게 됩니다. 자, EDI 특징은 컴퓨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개입이 처음에 한번 데이터 입력한 이후로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입이 최소화 되고요. 인위적인 오류가 개입할 확률이 대단히 적어지게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동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거래 처리에서 사이클 타임, 굉장히 뭐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줄여주게 돼서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돼요. 어떤 특정한 그 기업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EDI로 편하게 작업하고 거래 주고받던 기업이 있었는데 다른 기업이 뭐 원자재를 좀 싸게 준대요. 그래서
뭐 그 기업과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 기업은 EDI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네. 그러면 뭐 거래처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 우리 전에 배웠었죠. 일부에서 이걸 락인 효과라고 그래요. 예, 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 코스트, 이게 바꾸는 거래처를 바꾸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귀찮기도 하고 거래처를 바꾸는 것에 의해서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래선을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EDI가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를 보게 되면 EDI는 종이 서류에서 발생하는 오류, 인적 오류를 감소시켜주고 문서에서 사용하는 출력 비용 같은 비용 절감을 해주고 신속성이라든가 또는 업무 방식의 개선, 또 운영의 효율화 같은 것들을 이점들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EDI의 구성 요소입니다. EDI는 각기 다른 회사들끼리 두 개의 기업이 있다 그런다면 A 기업과 B 기업 사이에서의 이런 전자문서가 교환이 돼야 될 때 맨 위쪽에 있는 그 박스를 보시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아래 한글, 뭐 MS 워드, 뭐 각기 뭐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거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전송해야 될 때는 중간에 EDI를 변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마치 각 공통의 문서 포맷으로 바꾸는 PDF 바꿔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EDI 변환 소프트웨어로 이제 전자문서를 변환시켜주죠. 그리고 통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발송,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런 개념 자체가 60년대부터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죠. 60년대 말부터.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미리 상호 사전에 거래 약정과 표준이 정해지게 되겠죠. 우리는 PDF를 공통으로 쓸 거야. 뭐 이런 식의 것들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DI 구성 요소로는 먼저 표준, UN에서 정한 표준이 있어요. EDI 팩트라고 불리는 건데 권고 사항입니다. 뭐 강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통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양식에 의해서 그래서 구조화된 표준 양식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런 거죠. 뭐 우리 회사 내부에서 뭐 결제 라인이 아래쯤에 있어요. 도장을 이제 여기 찍던가 사인을 여기 하던가 아래쯤에 문서에다 찍는데 다른 기업에서는 결제 라인이 위에 있어요. 거기다 위에다 도장 찍고 뭐 사인하고 그러면 둘이 서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맞추자는 거죠. 표준. 결제 라인은 위에다가 항상 놓는다. 문서에서. 이런 식의 서로 간에 양해되어져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시스템이 있겠죠. 응용 시스템. 뭐 그 회사 고유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고 EDI 문서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용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마치 우리가 인터넷 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또 파이어폭스 뭐 이런 브라우저를 사용하듯이 통신용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사설망 또는 이제 보안이 되어져 있는 폐쇄 네트워크 또는 공개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방식, EDI를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연결하는 방식, 사설망을 통해서 미국의 월마트나 GM 같은 데서 주로 사용합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으니까 이걸 갖다가 유선으로 하기는 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신의 통신 위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체적인. 자, 또는 제3자 연결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콤, KT 같은 곳에서 공공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한 가닥을 임대해서 특정 회사가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 기업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쓴다 이러고서 임대해서 전세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제3자 EDI라고 부르고요. 또 최근에는 인터넷 EDI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EDI가 많이 확 보급이 돼서 10여 년 벌써 됐네요. 요거는 왜 이렇게 사용 시기가 늦어졌느냐 하면
인터넷은 기본이 익명성이지 않습니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거래를 하는 보안이 생명인 EDI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안에 덧붙이고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상에서도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EDI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부터 인터넷을 통한 EDI도 많이들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용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첫 번째 직접 연결이나 제3자 연결 방식에 비해서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은 거의 공짜니까. EDI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많은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인터넷 EDI를 쓰게 된다면요. 자, 그런데 이런 EDI의 한계가 있죠.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런 사설망, 폐쇄망을 사용하는 EDI들은요. 소프트웨어를 일단 구입을 해야 돼요. 일단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또는 네트워크 운영이 좀 비효율적일 경우가 많아요. 네트워크 망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기업일 수도 있으니까요. 통신 회사들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밴 업체에 사설망 업체에 종속될 수도 있어요. KT를 썼으면 KT의 보안을 맡겨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종속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특정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종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EDI는 꼭 반드시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나는 크롬이 좋은데 크롬 브라우저를 보고 싶은데 나는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를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종속되긴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불편함을 상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 EDI라는 거죠. 지역적인 제한이 없죠. 그리고 통신 비용도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도 뭐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보안에서의 취약은 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보안을 하면서 말 그대로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 개발에 의해서 그것들은 상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또는 여러 가지 웹 기술들, 뭐 자바라든가 또는 뭐 XML이라든가 최근에 개발된 여러 기술들에 의해서 동적인 뭐 동영상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도 이런 단순한 문서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도면 뭐 아니면 3D 입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EDI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죠. 불특정한 다수의 기업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EDI가 그 락인, 고착화를 제공해 주는 요소였다면 인터넷에 그런 거 없어요. 거래처 바꾸고 싶으면 인터넷 EDI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니까 어디 특정한 회사에 끌려다닐 필요가 또는 신뢰관계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편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EDI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기업이 사용하는 이메일이긴 한데 기업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 거래를 해왔구나. 그 이유가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때문이었었고 복잡다단한 국제거래 같은 데서도 각기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끼리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칼스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죠. 칼스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Cowboy 11, climb to 2000, maintain 290 knots, turn right heading 330, vectors to final.
자, 잘 보셨습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인 것은 게임 화면이에요. 왜 뜬금없이 게임 화면을 보여주냐? 그럴 텐데, 이 게임은 팔콘 4.0이라고 하는, 벌써 개발된 지가 20년 넘은 그런 컴퓨터 게임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굉장히 뭐 진짜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 같은, 전투기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시 공부하듯이. 여기 옆에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저 위에 팔콘 4.0이라 찍혀있는 저 책자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무슨 사용 설명서를 달라고 했더니만 매뉴얼을 주는데 백과사전을 줘요. 저걸 다 숙독을 해야지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 밑에 있는 그 사진에 보시면 진짜 전투기 조종사들이 책자 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 책자를 왜 보느냐? 우리가 전자제품 하나만 구입하더라도 요만한 얇은 한두 장짜리의 사용 설명서가 같이 딸려오죠. 그러면 전투기는요? 또 탱크는요?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전투기는 F-16이었었죠. 근데 최근에 F-35라고 하는 최신형의 전투기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투기 조종사는 그냥 뭐 운전하는 거니까 뭐 그냥 자동차를 새로 차로 바꾸더라도 어느 차나 뭐 바꿔서 운전할 수 있듯이 그런 종류가 아니죠. 전투기는 뭐 비슷한 것이 있겠지만 위에 게임 하나 하는데도 이만한 두께의 백과사전 같은 매뉴얼이 오는데 진짜 전투기는 얼마나 많은 매뉴얼이 종이로 전달되겠습니까? 보통 한 1톤 트럭 한 3대 분량 정도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걸 말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컴퓨터 안에서 볼 수 있다면요. 종이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또 그걸 검색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발췌해서 바뀌어진 부분들만 검색해서 본다면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해서 처음에 칼스 얘기 언급하면서 얘기했었던 군수 물자 조달에 있어서 이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 또 군대 내부의 종이로 처리되는 업무들을 전자화 시킬 목적으로 이 칼스가 미 군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엄청난 조직, 미군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효율화를 디지털화, 전자화 시켜가면 기업만큼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개념이 칼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계속 약자를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칼스라고만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러한 칼스 개념이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미군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보기 시작한 미군에서는 민간에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유지, 보수, 폐기 같이 기업의 일련의 활동들에 전 주기에 이런 컴퓨터 사용, 전자화, 또 디지털화를 적용시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스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업종별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막 얘기했었던 예를 들었었던 식품 회사, 건설 회사, 무슨 보험업계, 뭐 또 교육계 각기 다 다른 쪽으로 이런 칼스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업종별로 특화된 산업을 경쟁력을 도모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크게 산업을 다시 똑같이 엮어서 전체 국가별로 더 나아가서 진짜 글로벌하게 국가별 칼스를 또 통합시키고 표준화시키는 작업까지도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구현은 다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국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직구도 하고 뭐 그죠? 기업들이 하는데 개인도 하듯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칼스 개념의 확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칼스의 약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칼스의 개념은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는 이 군대에서 나왔다고요. 군대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군수물자의 지원. 그래서
C가 컴퓨터 aided logistics support, 그러니까 군수 물자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처음 출발했어요. 보급, 교환 업무 지원 이런 거.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거 괜찮은 개념인데 이걸 좀 매끄럽게 좀 멋있는 말로 좀 바꿔볼까? 여기다가 그러면 컴퓨터 aided acquisition logistics support, 병참이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조달. 그리고 그거 좀 지나서 continuous acquisition and 그리고 life cycle support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용어가 자꾸 바뀌어요. 90년대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민간, 80년대 재미를 본 미군에서 민간 기업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게 되면서 이런 칼스의 개념을 확산시키게 되면서 생산과 운영에다가도 이러한 칼스 개념을 도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미 군부대에 납품하는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에게 이런 개념을 확대시키면서 생산 과정에, 운영 과정에 칼스라는 거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러다가 한 90년대 들어서게 되면 94년 정도 되는 칼스의 개념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Commerce at Light Speed. 군대에서 사용하던 개념이 완전하게 이제 민간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된 그 칼스의 개념이 처음 출발하게 된 것은 군사 분야에서의 효율화를 위한 군대 내부에서의 그런 출발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민간으로 확대가 되면서 점차 일반적인 그런 상거래 활동을 칭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Commerce at Light Speed라고 하는 전자 광속 거래를 칭하는 용어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이런 칼스의 개념 변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EC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전자상거래는 구성 요소가 기업이나 개인, 정부가 되지만 칼스는 이 주도하는 세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누가 딱 규율을 정해놓고 따라와 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 특히 산업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나 산업계 같은 거에서 주체가 됩니다. 표준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단지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행위를 전자적으로만 구현하는 걸 의미하지, 표준화라든가 뭐 정보 공유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리고 칼스는 기업에서 내부적인 생산, 기획, 설계, 뭐 또 조달, 또 운송, 뭐 이런 전체의 어떤 기업의 순환 주기의 그 적용 업무 목적이 있다면, 전자상거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광고하고 중개하고 매매하고 또 대금을 결제하고 뭐 이런 제반적인 상거래에만 주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점이 크게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자상거래와 칼스 이렇게 많이 칭하게 됩니다. 한쪽 주도가 세력은 일반 상거래 주체들이 따로 있고, 전자상거래는 칼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정부 또는 뭐 국방부 같은 관 또는 어떤 산업, 기업 이런 식으로 딱 특정한 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 좀 지어 볼게요. 좀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예, 좀 온라인 강의라서 짧게 갔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전자상거래 발전 단계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기를 EDI에서 출발했다. 또 폐쇄된 네트워크, 인터넷이 아니에요. 네트워크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업종 내에서만 표준화된, 은행이면 은행끼리, 그죠? 운송회사면 운송회사끼리 이렇게 표준화된 거래만 시작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개념이 80년대 이제 칼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발된 미 군사 네트워크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서 개선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가져오게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상거래를 가져오게 하는 민간에 확대를 시키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이 등장을 일반에게 하게 된 거죠. 이 개방된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일반 대중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기존의 기업들은 하고 있었던 그러한 EDI나 칼스 같은 그런 기존의 업무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방된 네트워크인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그래서 개선시켜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일반화시키는 그러한 보편적인 전자상거래 개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기업의 어떤 체질들을 많이 바꿨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서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아주 좀 거대한 개념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에게 전자와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가면서 현재 이르르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요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는 강의 수강한 후에 학교 포털 사이트에 늘 그렇듯이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수업 내용에 대한 강의 자료는 뭐 구글 e클래스에 별도로 올려져 있으니까요. 강의 수강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e클래스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